우리는 그 서예 역사에 대해서 실기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볼까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주든 연필을 주든 일단 입으로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배가 부르고 난 뒤에는 무엇을 손잡든지 바닥에 이제 긋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1차적인 인간의 본능이 식욕이라고 생각하고 2차적인 본능은 뭘까? 무엇이든지 잡으면 바닥에 벽이고 마구 그리는 것은 아마 표현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표현의 본능은 언제 생겼느냐? 이 흔히 비유하기를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이라 하는데 그 46억 년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밤 11시 57분이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자 생활을 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놀랍게도 3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인간의 문자 생활은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3초에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할 때 3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끔찍한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서예사를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보통 우리는 서예라고 합니다만은 하나의 예술의 일부분으로 본 거죠. 중국에서는 서예를 서법, 슈파라고 합니다. 슈파. 일본에서는 이 서예를 서도, 곧 쇼도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서지요. 예, 서라는 사실은 똑같은 귀결입니다. 서예의 위의 것은 이렇게 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은 붓대입니다. 필관이죠. 이건 손이에요. 그리고 필관에 붙어 있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붓털입니다. 붓털. 이것을 점잖게 필관이라 그러고요. 필관. 대롱관이죠. 손은 또 우자입니다. 옥편에 보면 오른손 우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또 있다 해서 또라는 부사어로도 쓰이죠. 그리고 이 붓털은 호라고 얘기합니다. 털호자고요. 그리고 붓끝을 뭐라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봉이라고 합니다. 이 봉은 칼날봉인 것이죠. 칼날봉자를 쓰는 이유는 붓의 선배는 부드러운 털이 아니고 칼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법을 공부하려면 도법을 알아야 정확히 필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해서로 이렇게 이 글자를 써보면은 이것은 분율이 되죠. 분율자가 됩니다. 분율. 예, 분율. 이 붓에 대죽자를 위에 붙인 것은 한나라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부필자가 생긴 것은 한 20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분율자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빈 것이
두 입이 양귀에 걸렸네. 그렇죠? 웃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방긋이 웃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이것은 입구죠. 그렇죠? 입구입니다. 입구. 입에 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자가 될까요? 가로왈, 곧 말할 왈자가 되죠. 합쳐보겠습니다. 말로 할 것을 붓으로 써 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글서인 것이죠. 이 글이란 건 뭔가?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바로 아까 어린아이의 본능이 뭐냐? 인간 표현의 본능을 가리키는 긋다에서 온 말입니다. 긋다에서 온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이 있겠죠. 그어서 씨를 만들면 글씨가 있겠죠. 아마 그리움도 이미지로 보면은 머릿속에 쓰는 글일 수 있겠습니다. 금을 그어봐 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긋다에서 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붓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이 붓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받침, 디귿 받침을 썼어요. 이래서 디귿 받침, 이래서 붓. 아마 왜 하필이면 많은 발음이 많은데 이것을 붓이라고 했을까? 어느 학자들은 이 필의 중국 발음이 삐이니까 삐에서 붓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지도 모를 거예요. 먹묵자에서 먹이 오듯이 삐에서 붓이 왔을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붙잡는다는 말과 더 흡사하지 않을까. 붓은 붙잡아야 글씨 쓸 수 있으니까 붓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서사 도구 중에 제일 중요한 붓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붓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종이. 물론 5,000년 전에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인류 최초의 쓰는 그 칼이든 붓이든 그 쓰는 대상을 종이라고 합시다. 인류의 원초적 종이는 뭔가 하면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는 도자기 표면에 남아있는 도상문자예요. 자, 이것은 이학근 씨의 고문체학 첫걸음인데 여기에 나온 이 도자기 보세요. 옛날 도자기는 그냥 놓으면 쓰러지겠죠. 놀랍게도 선사 유적지를 조사해 보면은 이 도자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파놨어요. 예, 이렇게 파 있다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꽂아 두고 활용을 하는 거겠죠. 이게 뾰족한 것이 평평해지는데 2000년이 걸린 거예요. 단순히 지금 보면 우습지만. 예. 그리고 이 그릇의 무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태양인 것 같은 동그라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름이라고 어떤 이는 글쎄요. 이건 뭐 같아요? 도끼? 근데 그 밑에는 또 어떤 모양이 있는가 하면은 예, 또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예. 학자들마다 뭐 빛날 경자의 초문이다. 이것도 뭐 산이다, 구름이다, 불이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인류 최초의 이런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글씨인지 그림인지 이러한 그 도상 문자들이 최초로 남아 있습니다. 예, 똑같은 거고요. 역시 신석기 시대 앙소 문화에서 나온 이런 그릇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슴뿔입니다. 사슴뿔에 이런 무술 등의 문양, 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네, 이것도 은나라, 중국에서는 상나라라고 합니다. 보니까 뭐 같아요? 소 어깨뼈예요. 견갑골입니다.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같습니까? 거북이. 거북의 배뼈예요. 전부 등뼈인 줄 아는데 거북의 배뼈입니다. 오른쪽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거북귀, 갑옷갑 써서 귀갑 문자라고 하죠. 이런데 이건 뭐겠어요? 소뼈입니다. 예, 소뼈. 주로 어깨뼈와 대퇴골, 넓적다리뼈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월이 변하면은 목기 시대에서, 토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청동으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글자들을 주물해서 나타나는 글자들이 여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글자들이 드디어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 뭘까요? 물론 이미지는 신, 사람, 전체적으로 뭘까요? 돈, 종, 도끼입니다. 도끼예요. 위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내리치면은 무시무시한 도끼네. 그렇죠. 신의 이름으로 아마 예, 찍었는가 봐요. 예, 이거는 그냥 예, 그대로 도끼. 이 도끼에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에 주조되어 있는 글씨를 금문이라 그러고 앞에 것처럼 이렇게 거북과 거북의 배뼈와 소뼈에 새겨진 글자를 귀갑 수골이라 해서 줄여서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골에서 금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이제 금문에 요 밑에 보입니까? 이런 글자들이 탁본을 해서 지금 나타나 있죠. 예, 이건 도량형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대박이겠죠. 예, 여기도 호, 배가 불룩한 것은 호입니다. 호, 예, 표면에도 글자가 주조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건 반, 이렇게 생긴 걸 반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도 바닥과 또 이렇게 테두리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합 뚜껑이 있고 이걸 합이라는데 여기에도 글자가 보이죠. 네, 이런 거는 이건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산시반, 예, 아주 금문의 꽃이라고 하는 산시반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문이 주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맞습니다. 편종이죠. 편종. 우리 고려시대 정석가도 바로 이 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만은 편종. 예. 여기에 역시 반, 이렇게 납작하게 펼쳐진 걸 반이라 그래요. 예, 반. 그래서 반명. 보입니까? 오른쪽에. 예. 요거 이제 유명한 또 모공정이라고 책도 나와 있죠. 모공정 금문이 되겠습니다. 아, 모공정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탁번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나오고 그다음 밑에 정이란 것은 발이 몇 개예요? 하나 묻혀 있습니다만 세 개겠죠, 그죠? 예, 삼족 다리는 세 개, 양이 귀가 두 개 있구나.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엄청난 배가 불룩한 거 보니 호네, 그렇죠? 예, 여기에 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탁본된 모습이 있습니다. 금문 모습이 나옵니다. 예, 화려하기 시작하네, 그렇죠? 예. 반, 산시반명도 바로 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금문에 가다가 그 다음에 종이 뭐가 나왔어요? 이거 뭐가? 예, 죽간 대나무를 켜서 납작하게 다듬은 후에 거기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간입니다. 이 죽간의 길이가 우리 한적의 길이를 이제 규정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아수독 오고서 남자가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죽간 5수레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죽간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뭘까요? 제나라 돈입니다. 맞습니다. 예, 돈. 예, 옛날 돈. 그래서 돈도 이렇게 꿰일 수 있게 만들어졌구나. 이 위는 전부 좀 모가 나 있고 칼 같고 밑에는 동그랗지요. 여기에서 아마 오늘날 엽전의 모양, 둥글고 모나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인간이 사는 땅은 모났다.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거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종이가 처음에는 토기였구나. 토기에서 그렇죠. 토기에서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동이 갑골이었죠. 갑골. 예, 갑골문. 예, 갑골. 갑은 거북의 배뼈, 골은 소뼈에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종이고 갑골에서 나온 것이 바로 금문이죠. 금문. 금문은 뭐 종, 또 정, 예, 이런 곳에 글씨가 주조되어 있고 다음은 종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죽간이네. 그렇죠? 예, 죽간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단이 나와요. 비단. 비단은 백서라고 합니다. 비단에 또 이 글씨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종이가 나오게 돼요. 이 종이가 한 2000년 동안 잘 사용되다가 남쪽에 왕이지가 사는 동진에는 종이를 썼지만 북쪽에는 그때도 종이가 없었나 봐요. 북쪽에 뭐였을까요? 종이와 동시에 쓰였던 것이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도 인류 표기수단의 아주 귀중한 종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견 500지 1000년. 비단은 500년 가지만 종이는 1000년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가 상당히 우리 한지는 숨쉬는 종이라서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돌은 아마 반영구적이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쓰기 힘든 만큼 수명이 길구나. 요즘 더더더덕 컴퓨터 뭐 볼펜 글씨 쓰기 편한 만큼 그건 수명이 짧아. 뭐 저장 한번 안 하면 그냥 날아가죠. 하지만 종이, 특히 우리 먹으로 쓰는 붓글씨는 그래도 반영구적이구나. 여기에 갑골문에 남아있는 것도 전부 먹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아마 뭐라고 디스크? 디스켓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 뭐라 해야 됩니까? 정확한 거. CD? 디스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 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의 변화라고 볼 때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종이가 또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USB 하나에 뭐 수십만 권을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서예 얘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는 우선 서체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서체의 근원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서해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저는 그것을 늘 자전거 타기에 비유합니다. 자전거 타는 거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붓도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붓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서해는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어요. 일회성이에요. 한번 긋고 나면은 다시 그을 수가 없어요. 이 일회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또 이 서해는 그 자료인 먹이라는 것이 먹묵자 보면은요, 지금은 거물흑자 밑에 흑토를 쓰는데,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옛날 봉창이에요. 봉창 사이로 거름이 나가고 있어요. 그 거름은 왜 생겼느냐? 소나무 같은 이 나무를 불화자 두 개에서 보시면 나무를 태움으로써 그 거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생긴 글자가 바로 거물 흑자입니다. 거물 흑. 불화 두 개인데 불화 하나는 뭐로 바뀌었어요? 흑토자로 달라붙어 있네. 그렇죠? 그리고 불화 하나는 점 4개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먹묵자는 이 검은 그을 음을 아이고 긋다의 소재도 그을다, 그을음 서로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또 놀랍지. 그렇죠? 긋다, 그을음. 긋는 것의 소재도 그을음이구나. 그리고 이 그을음을 흙처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단단하게 만든 것이 곧 뭡니까? 먹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먹이 되는 거. 그래서 먹묵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먹묵. 그런데 이 먹묵 할 때 이 먹의 장점은 침묵, 고요, 말이 없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을 묵, 먹묵 발음이 똑같은 거죠.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그 흔적은 영원한 거죠. 다음, 자, 이 먹의 원소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탄소 C입니다. 이 탄소는 영원불변이래요. 영원불변. 저는 나무의 생애에다가 비유해서 이 먹의 위치를 찾는데, 나무는 저는 3번 죽는다고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고사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사하면서 한 번 죽습니다. 2번 죽는 거는 뭔가 하면은 수치되면서 수치되면서 불을 만나서 수치되면서 2번 죽어요. 우리는 한 번 죽는데 나무는 3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한 번도 불을 만나면 원래 없던 자리로 돌아가지요. 이 수치의 상태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먹과 원소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불변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부사산에 가면은 백제가 멸망할 때 거기에 탄화미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그것은 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예의 순 우리말은 글씨라고 하는데 글씨라고 하는데 그러면 긋다 그어서 뭐를 씨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글씨란 것은 씨를 또 씨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지. 그렇죠? 씨를 반드시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씨를 심는 자리가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성씨 씨죠. 성씨 씨. 이 씨를 심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자리가 뭐예요? 씨에서 발음은 같은 계통 지입니다. 이게 뭐에 무슨 자입니까? 종이 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글씨도 씨앗의 하나로서 그 씨를 담는 것이 바로 그 씨를 뿌리는 곳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실사가 붙은 것은 당나무는 섬유질이 많은 걸로서 그 껍질을 삶아 보면은 하나하나 잡아당기면은 저쪽에도 있습니다만은 닭실이 나와요. 그 실을 그물처럼 엮어서 망치로 두들기면은 이제 장지, 두꺼운 장지가 되고 더 그걸 갈아서 아주 분말화 시켜서 얇게 뜰채로 뜨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화선지로 변하는 겁니다. 이 종이는 이 글씨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먹꽃이 피우려고 한다면은 먹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뿌리는 도구가 곧 뭡니까? 붓이죠. 붓이 뿌리는 도구고 그 씨앗을 받는 것이 화선지인데 이 화선지는 무유지 즉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물이 오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긋는 자체 내가 긋는 것은 순간이지만 한 2, 30분 동안 그 먹음 번지면서 또 새로운 질서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 합니다. 거기에 서예의 맛이 있습니다. 글씨 쓰는 일을 흔히 고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했죠? 문방 선비의 방에는 사우 버두자를 썼어요. 실용적인 중국 사람들은 문방사보라고 했습니다. 보배보자를 써서 이 문방사우 지, 필, 묵 하나 더 뭐죠? 연이죠. 별의 연자. 지필묵연 이 네 가지만 잘 사용하면은 금은보화도 생기고 지위도 생긴다 해서 보배보자를 쓰지만 우리 선조들은 의인화해서 사우라고 했습니다. 우라는 글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른손 우 있고 그 위에 오른손 우 하나 더 붙이면은 버두자가 돼요. 파이팅하는 모습이죠. 운동선수들 손에 손을 얹고 승리를 다짐하면서 파이팅 하듯이 바로 버두자의 모습이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말 벗은 물론 우리 가식을 벗고 만나자. 그래서 벗이라고 합니다. 자, 문방사우 중에 어느 친구든 참 멋지지 않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홀로 있어도 사실은 본인을 포함해서 오후가 같이 노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 중에 벼루연을 설명 안 했네. 그렇죠? 돌석변에 볼견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세상에 돌 이쁜 거 종일 그냥 걸망을 지고 주워다가 방 구석에 딱 갖다 놓은 것을 우리는 목숨 숫자 수석이라 하대. 그렇죠? 그것도 아름답지. 그러나 그것보다 돌 중에 가장 많이 볼견 보아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벼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벼루는 여기에
얼굴이 있어요. 연면입니다. 연면. 얼굴이 있고 여기는 연측이 있고 담이 있죠. 이곳을 뭐라고 해요? 연지라고 하죠. 지. 못지자입니다. 못이 못지자라고 해놨다는 건 뭔 말인가 하면은 못은 절대 물이 말라서는 안 돼.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걸 연지라고 하는 것은 설령 글씨를 쓰지 않고 붓 놓고 쉬더라도 며칠 쉬더라도 이건 가습기처럼 늘 물이 그득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꼭 쓰시다가 집에도 벼루 있으면은 설령 쓰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물을 부어놔야 돼요. 땅속에서 수억 년 동안 물을 머금고 있다가 벼루로 변신한 것을 수암갱에서 나온 벼루를 최고로 칩니다. 건석이 아니고 습석이죠. 그런 벼루는 물도 빨리 마르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문방사우를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공을 위한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성공은 준비 플러스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문방사우가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공평한 이 24시간 시간을 잘 관리하면 성공할 것이고 끌려다니면 분명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예사를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서예에 대한 역사와 또 각 서체의 특징을 확실히 알아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서예의 시작은 뭘까? 서예의 시작은 저는 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봉. 뭐 중봉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예. 하나의 획이 있으면은 이거 뭐 2번 긋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에 그어야 돼요. 자, 붓을 여기에서 시작하되 거꾸로 됐다가 젖혀서 써나갑니다. 자, 빨간 것은 이제 봉이 지나가는 붓의 중심이 지나가는 자리고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붓끝이 밖으로 안 나왔지요. 이 붓끝이 나오는 것을 노봉이라 그러고 들어가 있는 것을 장봉이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것을 셋으로 나누면은 쓰기 시작하는 것을 기필이라고 합니다. 기필. 일어날 기, 부필. 놀랍게도 시필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기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붓을 일으켜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일어날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겠죠. 누워서 걸어갈 수 없잖아요. 일어서야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갈 행자. 예. 누웠다가 일어나 방바닥 잡고 무릎 잡고 허리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붓도 한 번에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일으켜서 일어선 뒤에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행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필, 붓을 거두어 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필했을 때는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다 쓰고 난 뒤에 벼루 위에 붓을 던질 때는 여기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요. 여기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왜? 붓을 다 쓴 붓을 이렇게 던져놔도 여기는 깨끗해야지. 만약 여기가 지저분하다면은 붓도 엉망이 되겠지. 그렇죠? 그 잡는 내 손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연지가 여기 있으면은 항상 붓은 여기에서 훑어야 돼요. 자세도 양반 자세가 되죠. 여기 이렇게 붓을 끌기면은 아주 상놈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의젓하게 여기서 붓을 꼭 흩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서해에서 이 중봉을 붓을 세우고 한 획을 긋는 이것을 할 줄 알면은 서해의 50%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 표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붓의 발자국이에요. 우리가 먼 거리를 갈 때 반드시 발자국 없이 날 수는 없잖아요. 붓도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자죽자죽 쉬면서 갑니다. 붓이 갈 때 보면은 허리가 꺾여서 가요. 그쪽에 붓 한 자루 긴 거 하나 이쪽으로 보내보실래요? 네. 자, 보시면은 깊이 젖혀서 자, 이렇게 허리를 잘 보세요. 가다가 또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예, 허리에 굴신이 있죠. 우리 걸음걸이도 역시 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걸음걸이마다 이 가다가 발자국 하나 둘 셋 이럴 때 이 허리 모습이 좀 꺾여 보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꺾이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절이라고 합니다. 꺾을 절자를 써요. 보통 가까운 거리는 2절 하면 될 거고 뭐 4절, 5절 흔히 그냥 한 획에 3번 꺾어서 간다 해서 3절이라 하는데 뭐 5절, 100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룻길을 가는 사람은 도시락 하나, 집신 하나면 되지만 아니 뭐 30리길을 행하려고 하면은 30리가 아니라 30일 동안 가려면은 집신 30개 하고 그래도 뭐 한 반마일 정도는 어깨 걸망에 걸머져야만 걸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붓의 모양을 보면은 위에는 식물이고 밑에는 동물입니다. 동물성, 식물성이 같이 맞물려 있죠. 종이는 역시 식물성입니다. 그리고 이 벼루는 뭐예요? 광물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이 우리 서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봉 연습이 서해 5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글씨를 보면 전부 이런 행만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중요합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고 사람은 그 사이에 사니까 세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삼재라고 하죠. 천지인 삼재 또는 뭐 삼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서해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둥글게 시작해서 둥글게 마친 것을 우리는 무슨 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원필이라 그래요. 원필. 그 다음에 네모지게 시작해서 네모지게 이끌고 가면은 그리고 마무리도 이렇게 네모지게 마무리 짓는 것을 모났다 해서 방필이라고 합니다. 방필. 그런데 예서 같은 거는 보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시작하지. 그렇죠? 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비스듬히 돼서 옆으로 끌고 나가지. 그렇죠? 이게 해서야. 또 갑골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가 시작돼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뿔각자를 써서 각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흔히 방원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원필, 방필, 각필 예, 이것이 기필과 수필의 세 가지 삼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붓이 둥그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방필과 이 각필은 좀 노하우를 익혀야 돼요. 뭐 자전거 타기에 견준다면은 아주 그 뭐 줄타기 정도는 아니죠 물론 예. 좁은 길을
또 산악기를 운전하듯이 묘기를 좀 부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쓰기 서예에서 이렇게 중봉에 대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서예 마무리는 지금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방필, 원필, 각필도 중요한데 서예 마무리는 뭔가 하면은 바로 왕이지가 체득을 한 위부인으로부터 배웠다는 영자 8법이에요. 영자 8법. 영자 8법은 보통 시작인 줄 아는데 시작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서예 끝이에요. 사실 영자 8법을 익혔으면 왕이지도 그렇고 지영도 그렇고 그 왕이지 위에 한참 위에 종료 이런 분들도 영자 8법 익히면 사실은 하산을 해도 돼요. 예. 영자 8법 제가 이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1법, 둘, 2법, 셋, 3법, 넷, 4법, 다섯, 5법, 여섯, 7법, 일곱, 8법, 7법, 여덟, 8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한자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척자라고 합니다. 척. 우리말로는 점입니다. 척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영자 8법을 모양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모양이 아니고 이건 놀랍게도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작. 척이라는 점을 찍기 위해서는 보통 이걸 툭 넘어야 돼요. 쾅 하고 가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바위가 언덕 밑에 떨어진 모양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척이란 것은 무거운 바위를 얇은 유리 위에 놓는 동작이에요. 지그시 소리 없이 깨지지 않게. 그러니까 역가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점 찍는 것은 동작이 참 중요합니다. 농구공 하나를 물속에 집어넣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공은 삐져나오려고 하고 부력에 의해서 나는 누르려고 하고 그 동작이 바로 영자 8법의 척의 동작입니다. 같이 한번 눌러보죠. 자세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하겠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리 없이 나요.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먹을 찍어서 빨리 이 바위를 놓되 시그시 놓는 이 동작. 이게 점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 가지고 물속에 넣는 이미지 한번 해봐요.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이고 그 다음에 늑이란 것은 두 번째 획을 늑이라고 하거든요. 늑은 이게 이제 뭐 말고삐네. 그죠? 가죽 혁자가 힘 있고 말고삐를 힘차게 잡고 있는 모습인데 뭐 굴레력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말을 힘차게 달리고 가다가 갑자기 언덕을 만났을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때 말은 히히하고 선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힘차게 가다가 그래서 끝에 가서 탁 멈출 줄 아는 그 절묘한 동작. 그러면 꼭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걸음 더 가게 되었어요. 왜? 원심력 때문에 쫙 해서 끌고 가다가 끝에 가서 반걸음 더 나가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자 끌고 가는데 실제 붓끝은 따라올 따름이지 허리가 다 걸쳤어요. 그렇죠? 내 몸이 가고 발은 그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역할만 하죠. 내 발은 내 몸이 갈 따름이지. 기우는 몸을 세워주는 건 내 발이야.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은 이유는 발에 신발에 무늬가 있고 타이어에 무늬가 있고 손에 지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봉이에요. 이 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선지에는 지공,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 구멍마다 이 붓털이 콱콱 박혀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자, 가다가 자 이렇게 왔어요. 왔으면은 실제 글씨는 여기 써져 있는데 붓끝은 여기 있죠. 예, 이쯤 와 있겠죠. 그러면 끝마무리 하려면은 반 걸음 더 가서 마무리하는 거다. 넓이뛰기 선수가 쿵충 뛰었어요. 뒤로 넘어지면은 뭐 실격 내지는 점수 깎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뛰어서 조금 반 걸음 더 가서 또 기계체조 선수가 막 재주 부리고 마지막에 탁 서서 예, 몸을 조정하듯이 붓도 이 늑이란 것은 말을 달려가다가 마무리에 멋있게 정지하는 그 노하우가 바로 늑의 원칙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가로획, 예, 가로획이라 할 수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건너금이라고 해요. 건너금. 세로획을 내리금이라고 그러고. 세로획을 뭐라고 하느냐? 자, 좀 글자가 어렵네요. 노의 노. 그리고 활공자를 붙였습니다. 이 획을 노라고 하는데 큰 활로자입니다. 활을 잡아당길 때 보면은 반드시 위로 올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장력을 더 강하게 합니다. 장력을 쳐보세요. 장력을, 그렇죠? 즉 힘을 잃지 말고 끝까지 활을 잡아당기듯이 끌어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노획이고 우리말로는 세로획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획은 한자 말입니다. 그림 화자의 원래 발음이 획이에요. 아까 우리가 긋다, 그을 획자입니다. 그림 화자의 원 발음은 이 세로획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서예를 하면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난관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적획입니다. 그런데 적인데 이렇게 짧은데 놀랍게도 달릴 주가 붙어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또 새 두 날개 깃이 있어요. 예, 요 새 추자가 있습니다. 새 추. 자, 이것은 새가 팔딱팔딱 참새 뛰듯이 붓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적이란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뭐 모양 보고 갈고리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복싱을 비유 많이 합니다. 복싱 선수에서 항상 이기는 선수 보면은, 잘 보면은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기는 게 중요해요. 빨리 당기는 거예요. 어릴 때 싸움한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발로 까기 하죠. 까기 하는데 뻗쳐놓고 가만히 있는 놈은 늘 발이 잡혀가지고 지는 거야. 그럼 빨리 차고 잡아당기는 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적획의 요령도 마찬가지예요. 뻗뜩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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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예. 다시 말해서 가는 듯 하다가 멈추고 가는 듯 하다 멈추고, 그러면서 아주 짧은 순간에 무릎 잡고 허리 잡고 일어서는 동작이 바로 적입니다. 어쩌면 뭐 새 한 마리가 계단을 팔떡팔떡 뛰어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 또 바다 위에 갈매기가 뭐 어떤 가마우지인가요? 막 스텝을 여러 걸음 해가지고 싹 날아갈 때의 모습. 동작은 하늘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감 잡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여기 먹이 떡이 될 텐데 빨리 옮겨서 피랍을 주고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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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요 깨끗한 갈고리 획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다음은 책 맞습니다. 채찍 책자야. 이걸 치키 올린다 해서 치킴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치킴. 예. 이 책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말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사랑하는 말을 때리듯이 저기 손을 오른쪽 위로 올리는 모습이 바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획은 략자입니다. 략. 무슨 략자인가 하면은 노략질할 약,
훔친다는 략이에요. 략. 그리고 우리말로는 삐침이라고 해요. 삐침이라고 합니다. 그 동작을 한자로는 삐칠 별 써서 별획이라고 하죠. 214부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삐침 별자예요. 이거 삐침 별. 이걸 가지고 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삐침은 모양은 칼 쓰듯이 휙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서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절제의 미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략질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좀 비유가 그렇지만 잠자는 미인을 깨우지 않고 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또 잠자는 사람 주머니 있는 돈을 몰래 훔쳐낼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가서 슬며시 지도 새도 모르게 가서 접근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돼요? 안 깨우기 위해서는 살짝 뽑아내는 것이 바로 노략질할, 도둑질할 학자예요. 예. 아름다운 선녀를 잠 깨우지 않고 갖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붓을 세워가면서 삐치는 것이 바로 략획입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일순간에 풀리는 것은 바로 탁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탁, 예. 닭이 모이 쪼듯이 요즘 뭐 오늘 보니까 뭐 토마호크 미사일, 그렇죠? 호크 미사일, 호크가 이 매가 탁 그냥 먹이를 낚아채듯이, 예, 단번에 이거는 내리거야 돼요. 힘차게 한번 해보죠. 뭐 탁 있는 힘을 다해서, 예, 뿌려야 됩니다. 이것이 탁획입니다. 마지막에는 책이라는 획인데요. 아, 탁을 이거 우리말로 뭐로 해야 될까? 뭐 쪼우니까 쪼음이라고 합시다. 어떤 이는 긴 삐침, 뭐 짧은 삐침 이랬는데, 이게 쫓는다는 의미가 그 동작이 아니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책이네요. 이거는 발 두 개가 춤출 무자에 있는 어정거릴 천자예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돌이 띠굴띠굴 굴러옵니다. 나무가 산 기슭에서 띠굴띠굴 굴러와. 그러면은 돌이 두글두글 우르르 굴러오다가 탁 바닥 치고 나서는 어야 돼요? 평형을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스톱하겠지. 그렇죠? 저는 요즘 댐을 보면은 물이 거침없이 내려와서 자불자불 평형을 유지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이 책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기도 있고, 채찍책, 예, 이거 파책책.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파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파도처럼 착 일어나는 거예요. 내리꽂힌 물이. 그러면은 이 파임이 있는 데는 붓이 우축 쳐서 꼭 밑이 파일 듯한, 딱 파고 나서 일어나는 그 동작, 이것이 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자팔법은 모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동작입니다. 동작. 예. 그래서 서예는 이 정신 건강은 물론 육신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두 개로 나누면은 이 공간 예술과 시간 예술인데, 서예는 시각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공간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간 예술의 요소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 예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써놓은 그 작품 자체로는 공간 예술이지만 그 과정은 무용과 같고 음악과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예술로서 가장 시간 예술적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서예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중봉할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뭐죠? 원필, 방필, 각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영자 팔법의 다양한 동작들을 연출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서예는 그 다음에는 자기 개성적인 글씨를 써나가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갑골문 얘기 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서예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갑골문, 이 책에는 갑골문 근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이 갑골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골문 우선 모양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네, 외형이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거북의 배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 까뭇까뭇하게 글자가 잘게 쓰여져 있지, 그렇죠? 예. 아마 실물을 보면은 깨알같이 작은데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갑골문 중에 제일 큰 게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상상해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거는 또 뭐 같습니까? 소의 뼈 같지요. 그렇죠? 예. 짐승 그 중에서도 주로 소뼈입니다. 소뼈에 새긴 거. 가끔은 인골에 새긴 것도 있습니다. 티베트에 가보니 인골 가지고 악기도 만들고 하니까요. 네. 요 뭐 거북 이건 소뼈 모양을 보면은 아실 수 거북 그렇죠? 예, 거북의 배뼈. 네, 거북. 이쪽은 소뼈. 예, 소뼈. 견갑골일 것 같네요. 예. 뭐 소뼈겠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것도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우리 잘 왜 그럴까 좀 관심 있게 봐두세요. 여기서도 모양이 이제 확 달라지죠. 이제 근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이 갑골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갑골문의 원래 말은 자 복잡한 글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북의 머리고요. 발입니다. 등이에요. 뒷발이네요. 등이고. 등에 또 이런 무늬도 있고 이건 꼬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거북 귀자가 됩니다. 땅 이름 또 나라 이름일 때는 구가 되기도 하고요. 터지다 그럴 때는 균이 되기도 합니다. 왜 또 터지다는 의미가 있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이름일 때는 뭐라고요? 구로 발음됩니다. 서예 역사의 시발점은 갑골문이라 했는데 갑골문은 거북의 이때 갑은 껍질을 가리킵니다. 거북의 껍질 중에서도 배뼈 그리고 짐승수의 뼈 골자 써서 귀갑 수골문이 정확한 명칭인데 이 중에서 줄여서 갑골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짜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려 승려 1년 스님이 남긴 아주 귀중한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삼국유사가 남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가락국 김수로왕 신화 속에 그 김해 지역에 살던 9개 칸, 이 구간이 칸, 방패가 아니지만 우두머리, 간이란 것은 이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구간, 뭐 칸이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징기스칸 할 때 칸입니다. 신라의 왕 중에 마립간, 거서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 간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당군 왕 컴, 또 한강에
큰 시원지가 제가 작년에 그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검용소 할 때 검 이것은 전부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모여서 어디 모였는가 하면은 구지봉에 모여서 김수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유명한 구지가지요. 구지가. 지금 한자로 한역되어서 귀하 수기허냐 약불허냐 번작이 끼야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라는데 참 우리 국문학의 시작도 구지가에서 비롯되듯이 이 또 서의 시발점도 바로 이 귀가 수골문에서 시작하는 게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 갑골문 다음에 그 나온 서체가 청동기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금문시대가 옵니다. 쇠근자 금문시대. 이 금문은 뭐를 줄여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종문과 정문 소정자입니다. 정문. 이 종문과 정문 합쳐서 이 공통 속성이 금속이니까 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경주김씨 시조나 김수로한 김해김씨 시조는 성을 볼 때 이 땅에 아마 이 청동기 문화를 앞선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짐작이 가지요. 그 다음에 이 금문에서 이 글씨를 써야 한다는 노비를 관리하든 친구와 약속을 하든 글씨를 써야 한다는 즉 생활화해야 된다는 절실함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죽간 나무에다가 글씨를 새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주로 죽간이지만 목간일 수도 있는 거지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천을 비단을 또 옷으로 해 입기 시작하고 거기에 글씨를 써보니까 아주 매끄럽고 쉽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북쪽에는 중국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남북조 시대, 북쪽에는 주로 돌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고 남쪽에는 종이 발명으로 종이에다 글씨를 쓰게 됐는데 이 북쪽의 돌에는 주로 무슨 글씨를 쓰게 됐는가 하면은 예서, 한나라 때 예서, 이 예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은 위나라 때 이어서 해서까지 이어집니다. 이 남북조 시대에 오면은 이 남쪽에 동진에 왕이지라는 걸출한 스타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종이라는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행서가 나타나게 되죠.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하니까 이 한나라 말기에 사실은 이 해서 행서보다도 놀라운 일은 이 예서, 이 죽간 이것을 빨리빨리 하는 동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초서가 나옵니다. 초서가. 그래서 우리가 해서 행서 초서인 줄 아는데 사실은 초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서 행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왕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지럽게 쓰였습니다만은 이 수골 갑골문은 이제 갑골문이라 하죠. 옛날 중국에 은나라 때 생겼습니다. 이 은나라 수도가 은허예요. 은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은을 뭐라고 해요? 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은자 앞에 걸 보면 몸신자의 반문이에요. 몸신자를 반대로 쓰는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이거는 창수자예요. 창수. 그러니까 이민족이 창을 들고 몸을 돌리고 우리를 찔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이족, 한족이 아닌 동이족이 중국을 차지해서 세운 왕조가 아니냐는 얘기죠. 글자 모양으로 볼 때. 그리고 중국은 쪽팔리니까 아니다. 우리는 상나라다. 그리고 상나라 수도가 은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나라의 글씨는 뭐예요? 갑골문이다. 그 다음에 주나라가 서게 되죠. 주나라는 두루주자입니다. 두루 사방으로부터 처음 아마 조공을 받았는가 봐. 사방으로 조공을 받으니 매우 길하더라. 두루주자입니다. 이 주나라가 생기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글자가 바로 금문입니다. 금문, 주금. 그래서 외울 때 은갑, 주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갑, 주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상식으로 은나라 갑골문, 주나라 금문이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맞으면서 나라마다 글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사실은 범아시아의 공용 글자예요. 산스크리트는 이 인도, 네팔, 뭐 요즘 시킴, 이 부탄, 이 중부아시아의 그 당시에 통용 문자지. 지역마다 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쓴 글자가 산스크리트입니다. 유럽엔 뭐겠어요? 영어부로 독일어가 분리되지 않았고 로마 시대 라틴어가 그들의 공용어고 또 아랍권에는 서아시아에서는 고대 아랍어를 공통적으로 썼던 거죠. 이 한자는 중국 글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마다 말은 다 다르되 의사소통을 위한 통용 문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주나라 때 금문이고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마다 글자가 다르니까 그 중에 연, 초, 제, 한, 위, 조 6개 나라를 통합한 나라가 누구예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닙니까? 잘 써야 돼요. 이거 벼화자를 붙이면 연주할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진나라 여기에서 차이나 진나라에서 진에서 차이나가 나오는 거죠. 이 진나라 때 그 당시에 승상이었던 이사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 문자 통일을 합니다. 그래 정치 통일, 도랑형 통일 하는데 문자 통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중국을 큰 덩어리로 묶어온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때 문자 통일한 글자가 뭔가 하면은 바로 전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서가 되겠습니다. 전서. 그리고 뒤이어 한 20년 만에 망하죠. 예,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한은 기원전 한 200년부터 200년 동안 전한이고 기원 후 200여 년 동안은 후한이 되는데 이 전한과 후한 시대에 통틀어서 무슨 글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여기까지는 알기 힘들어.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예서가 나타납니다. 예서.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은 진전 한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진나라에는 전서고 한나라 때 글자는 예서다는 거죠. 우리 고구려 광개토항비는 서기 414년의 작품인데 놀랍게도 전한 때 유행했던 예서 중에도 고예로 쓰인 거예요. 그건 미스테리죠. 네.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도 200년 더 지났는데 그런 서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광개토항비에 쓰인 글자는 우리나라 한자 발음이 중국의 옛날 삼국시대 오나라 발음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한자 발음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뭐 고구려도 상당히 문자적인 면에서 보수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토에는 보통 헷가닥 바뀌어서 없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에도 고구려 쪽에 해당하는 하얼빈 아세요? 중국의 CCTV를 비롯한 방송국 어나운서는 하얼빈 사람들이 다 하고 있대요. 북경 사람들은 말마구 굴려가지고 얼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 한나라 이후에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갈리게 되지. 그렇죠? 남북조. 그래서 북쪽의 대표적인 나라는 위나라입니다. 흔히 뭐라고 하죠? 북위라고 하는데 이때 떡 주무르듯이 북위 시대에는 돌을 주물렀어요. 이때 사용한 글자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써본 지금 해서 북위 해서 장맹용비 써보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가장 낯익은 이 해서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조에서는 오, 동진, 송, 제, 양진 이러한 그 남조에서는 종이 중심으로 유려한 행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한나라 말기에 한간에서 급하게 주간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초서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행서가 줄여서 초서가 된 게 아니에요. 족보가 다르다고요. 그리 초서는 예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행서는 해서를 글자 뜻 그대로 걸어가듯이 생활서예로 쓴 것이 바로 행서가 됩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이거는 인쇄체고 이거는 뭐예요? 필기체입니다. 자, 목판 전부 해서죠. 금속할자 해서입니다. 행서할자 갖다 끼울 수 없잖아요. 이거는 생활의 서예고 이거는 인쇄용 서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갑골문, 금문 한번 번호를 매겨볼까요? 갑골문, 금문, 그 다음에 전서, 예서, 그 다음에 초서 적은 없어요. 초서, 해서, 행서 이런데 이걸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 문자 통일을 한 진나라 때까지 글자를 범전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 뭐예요? 비전서 시대죠. 그래서 서예사에서 둘로 나눈다면 전서 시대와 비전서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의 갑골문, 금문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전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쪽지를 가지고 우리 갑골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지워도 되겠죠? 그래도 지우겠습니다. 이 갑골문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일까요? 콩이 싹을 습기를 받아서 온도를 받아서 약간의 열을 받아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은 임산부가 아기 머리가 이제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글자가 바뀐 것이 바로 갑옷 갑자예요. 그래 이거 원래 우리 무인이 입는 갑옷이 아니야. 콩 깍지가
단단할 갑자예요. 그리 갑골문 서예사에서 시초이기도 하지만 이 갑자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이제 싹이 터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간에서도 뭐예요? 십간은 식물의 일생이죠. 식물의 왜 십간은 식물의 일생인가? 간은 양인데 모든 식물은 하늘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이지는 자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십이지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땅을 보고 살아가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짐승을 중심으로 1년 12달에 맞추고 하루 12때에 끼워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갑골문은 보면은 어떨 때 썼느냐? 중간에 보시면은 이 귀갑이나 수골 등에 새겼는데 전쟁, 사냥, 농사 등 여러 가지 국사를 누구에게 물어봐요?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예리하게 거기에다가 칼로 새긴 문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구멍이 아까 있는 갑골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고 여기에 쓰인 글자들의 제일 많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 60갑자가 이 속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할까? 여기도 보시면은 더 원초적입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갑자야. 그 다음에 을축입니다. 이래서 이 수골문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술, 경호신미, 임신계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60가짜를 써놓고 또 금이 타타닥 한 게 보입니까? 보이죠? 이 금이 또 이렇게 가 있어. 이 뼈에서는 안 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금이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국사의 중대사 왕이 사냥을 가든지 뭐 할 때 이렇게 된 갑골문을 글자를 써놓고 글자를 쭉쭉 이제 써놓고 구멍을 내놓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찌직 찌직 소리가 뭐 찌직이 아니었나 봐. 뽀복 하고 소리가 난 그 금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이게 무슨 자예요? 전복자죠. 전복. 바로 국사의 중요한 일을 물을 때 이 귀갑 수골물을 태워서 하지 않았나 추측하는 거죠.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 점을 꼭 나쁘게 샤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점을 쳐야만 뭐가 와요?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믿은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역시 복입니다. 왜 복이라고 할까? 소리가 아마 폭폭폭폭 요즘 뭐 폭폭팍팍 폭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는 거죠. 이것은 보일 시자로서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야. 이거는 인간 지 스스로 만든 복이 됩니다. 그래 진정한 복은 가만 앉아서 오는 복은 없어. 열심히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만 이 안에 복자가 붙어서 뭐가 됩니까? 부자 부자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에 같은 모양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이 내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거 신, God 아닙니까? 자, 갑골문의 이 용도는 어떤 개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족이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아마 점치는 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밑에 보시면은 갑골의 갑은 거북의 배껍질이고 골은 소의 소 같은 짐승의 어깨뼈나 넓적 다리뼈이다.
기원전 언제부터요? 1500년경부터 1000년 무렵 중국 고대 은나라, 은나라 때 사용한 문자인데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전쟁 등의 국가 중대사에서 제사장이 천신이나 자연신 혹은 조상신에게 이 갑골문을 이용해서 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언제 발견되었느냐? 1899년 홍수 때 처음 발견됐습니다. 진시황의 병마용갱도 1958년이던가요? 한 해 매우 가물어 가지고 한 농부가 물을 팔려고 우물을 파다가 이상한 소리가 쿵쿵 들려 보니 사람 해골처럼 생긴 토기 인간이 나오고, 그래서 저 엄청난 세계적 불가사의 병마용갱이 나온 거예요. 이 갑골문은 그 지역이 그 은나라 도읍지였어요. 은허가. 그래서 은나라 예터라는 의미로 한자로 은허라 불리고, 그 문자에 갑골문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은허 문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현재 하남성, 허난청, 안양현, 안양시엔, 뭐 중국 가면은 중국말로 해야 알아듣지, 그렇죠? 물론 글씨 써 보여주면 잘 알지만 한번 가보세요. 샤오툰, 소둔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을 약재를 찾다가 야 이거 귀하니까 보래 글자가 새겨져 있어. 오 이게 수골에 또 수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측정해 본 결과 기원전 1000년 그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왕조로 보면은 은나라 말기에 해당하는데, 뭐 갑골문을 1기부터 5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사학자들 설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은나라에 주나라도 있었지만 주로 은나라 때 문자라고 보죠. 아까 점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점칠 때 이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글자이기 때문에 갑골문에 또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전복자, 말씀사자, 복사 문자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붓으로 썼을까요? 칼로 새겼을까요? 붓으로 써서 칼로 새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막바로 칼로 새긴 것도 있고 붓만 써놓고 안 새긴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붓이 뭐 한나라 때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목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거는. 그 이전에 붓자국이 벌써 있으니까. 이 갑골문의 이름 중에 계문이라고도 해요. 계문. 이 계자의 이 큰 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 마오리족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이건 칼이죠. 칼. 이게 뭔가 하면 칼로 새긴 문양이에요. 새긴 문양. 이렇게 새겼다. 아, 예, 마오리족. 그렇습니다. 이 칼로 새겨 놓았기 때문에 새길 계자 계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 중국의 앙소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그 반파 톡인데, 그 중에 개가 여기 보입니까? 이런 모양, 그렇죠? 예. 이런 모양으로 아마 새기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갑골문 이전에 이걸 문자라고 할 수 없어. 지금 해독도 안 되고 뭐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문자라고 할 때, 흔히 문자라고 할 때 이 문은 사물의 모양을 문이라고 합니다. 문, 우리말로도 뭐라고 해요? 문이 그러죠. 문이, 문이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걸 문이라 하고, 모든 이 삼라만상을 일일이 문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문과 문을 2개 합치거나 3개 합치거나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느냐? 늘어난 글자를 뭐라고 하면
자라고 합니다. 자는 자자하게 많아. 자질구레하게 많아요. 한나라 때 허신은 9천 여자 됐지만 지금 한 6만 자 가까이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은 사실 문이 모여서 자를 이루고, 문은 사물의 원초적 모양이고, 그리고 한 50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옥편에는 214 부수가 있는데 주로 문이에요. 또 뭐 세금자다 이런 건 또 문이 아닙니다. 두 글자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부수도 있고 한데, 그 부수를 잊어버리고 어쨌든 이 사물의 형상을 본뜬 글자는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 500개 문만 알면은 그것을 잘 합치면은 한자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자,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얼굴 파악하죠. 야, 이 사람 잘생겼다.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이마도 훤하구나 라고. 그 다음에는 관심 있으면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지. 그렇죠? 예, 권상호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사귀면 애가 몇이에요? 취미가 뭐예요? 이래서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 파악에 들어가죠. 가장 오래 사귄 친구라면 그 성격이면 모든 것을 제일 잘 알 거예요. 자, 사물 중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사물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사물을 보고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면 모양형이 있습니다. 모양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줘야 될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책이라고 하자. 이걸 음이 있어. 아, 책이라는 이름이 있네. 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에 쓰는 것인고, 베개일까? 방석일까? 아니, 들여다보니 좋은 내용이 있네. 아, 훌륭한 컨텐츠가 있구나. 의미가 있네. 뜻이 있네. 이래서 의가 있습니다. 의. 자, 형음의. 모양과 소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 요 세 가지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문자의 3요소입니다. 그냥 한자의 3요소, 뭐 한문자의 3요소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한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형이 있고 음이 있고 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이 인간은 이름 붙이기를 무척 좋아한다는 시를 읊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는 이 형만을 우리가 만드는데 사실은 이 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음과 또 왜 이런 뜻을 가질까? 의를 알고 형에 접근할 때 서예가 재미있지. 그냥 모양만 열심히 베낀다면 그림 배우지 뭐하러 서예 하겠어. 그렇죠? 네. 그럼 갑골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갑골문의 특징 첫째 한번 보시면은 기필과 수필이 어떻다고요? 예리하다. 제가 아까 기필에 회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필과 자, 이러한 획을 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원의 연속이면 뭡니까? 원필이 되겠지. 그렇죠? 원필이 될 것이고 이거를 모나게 했으면 무슨 획이 되겠습니까? 방필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갑골문은 뾰족해. 그치? 칼로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까 저는 각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뿔각재. 각필로 쓰는 것이 첫 번째 갑골문의 특징이다. 아, 각필이다. 시작과 끝이 기필과 수필이 어떻다고요? 각필이다. 왜 그럴까? 칼로 새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끌로 파낸다든가 또 망치로 정을 때려서 했다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될 이유가 없겠지. 그렇죠? 자, 뼈를 칼로 새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역시 이렇게 각필 뾰족한 획이 많이 나올 겁니다. 큰 글자는 한 1.5cm 정도 넘고 작은 거는 정말 알아보기, 돋보기 없으면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참 눈은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쓰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필순이 없습니다. 필순이 없어요. 이 예를 들면은 좌우 대칭의 글자가 많기도 하지만 뭐 막상 갑자 같은 거 있어도 필수는 없겠죠. 예, 필수는 물론 없는데 좌우 대칭이 아닌 것이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통상 뭐 다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딱딱딱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쓴 것도 이렇게 쓴 것도 있다. 예. 방향도 자유자재래요. 위치 이동도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뭐 여자 여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반대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향이 자유롭고 필순 역시 자유로운 것이 갑골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또 이렇게 해도 뭘 나타내요? 손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방향이 아주 자유롭고 필순 역시 자유로운 것이 갑골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골문 특징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체상으로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전서의 범주에 넣어. 전서의 범주에 넣는 것은 단순히 옛날 글씨이기 때문이 아니고 전서의 세 가지 특징, 획의 굵기가 비교적 같다. 둘째, 좌우 대칭이 다른 거.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로 따질 때 손바닥 눕힌 게 아니고 세운 것처럼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다. 이런 점에서 전서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의 결구를 보면은 이 독체에서 합체자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얼핏 보면은 매우 산만한 듯 하지만 보면은 얼핏 보면 좀 산만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 산만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구대 암각화라고 있습니다. 뭐 그림일 수도 있고 글씨일 수도 있는데 경상북도 울산시죠. 옛날에 울주군이었습니다만 울산시 방구대 암각화를 보면은 그 하나하나는 뭐 무질서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석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방구대 암각화. 또 거기에서 한 4km 떨어진 곳에 천전리 서석이 있습니다. 글씨 시대별 글씨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쓴 흔적이 남아있는데 역시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치졸한데 어울려서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골문도 역시 독채로는 좀 그런데 어울려서 아름다운 조화미가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새겼을까? 이것은 선서후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먼저 갑골 위에다가 글씨를 쓰고 우리 도장 새길 때 먼저 글씨 쓰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후각 나중에 새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이란 자도 살펴보면은 이거는 시핵의 일부분입니다. 이 핵을 핵실할 핵, 시핵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을 새긴다는 의미가 각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핵이 사실 전서보다는 훨씬 더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끔씩은 이 각필이지만 방과 원도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문처럼 군문은 아주 그 라면 끓여 국수 퍼진 것처럼 꾸들꾸들한 맛이 있는데 이 갑골문도 아까 보시다시피 예리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둔획도 들어 보입니다. 그 둔획의 맛이 아마 나중의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금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보죠. 금문이 꾸불꾸불한 그 곡새라고 한다면은 갑골문은 지금 제가 뭐 이 마카보드로 썼습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무슨 새입니까? 아무래도 직새, 전부 고든 형상이죠. 직새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동이족이 만든 우리 선조가 만든 이 갑골문의 모양의 특징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붓으로 써봄으로써 갑골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죠. 그러면 갑골문 쓰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골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필과 수필이 칼로 새겼기 때문에 뾰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용은 갑골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60갑자 중에 일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 갑자입니다. 끝이 뾰족하지요. 아들 자자입니다. 기필과 수필을 뾰족하게 하고요. 새을자 그리고 직세이기 때문에 곱게 써야 됩니다. 소축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청간병. 인자, 범인자가 되겠습니다. 갑자, 을축, 병인, 다음 정묘를 써보겠습니다. 입구 같지만 고물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갑골문은 이민족의 글씨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의 한자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묘입니다. 토끼묘. 필순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편리한 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복잡하지만 용진자입니다. 정묘, 무진, 다음은 기사람을 써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들 자체처럼 생긴 글자가 뱀 사자죠. 기사. 정묘, 무진, 기사. 다음은 경신을 써보겠습니다. 예, 신자는 번개가 치듯이 선 하나 그으면은 지금은 뚫을 권자죠. 예, 번개 신자입니다. 다음은 죄인을 다루는 형구, 매울 신자. 신라면 할 때 신자죠. 신. 미자는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지요. 나무가 무성이 우거진 모양, 안일 미자가 됩니다. 신미. 이거 공자가 아니고 임입니다. 이 글자는 번개 치는 거 같나요? 납신자거든요. 다음 개, 동서남북으로 뭔가 퍼져나가는 듯한 이미지죠. 뭐 같아요? 술동입니다. 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신, 신, 내가 잘못했네요. 경오입니다. 이게 절구, 햇살이 정오에 비치는 오입니다. 신미, 임신, 계유.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죠. 갑, 자, 을, 축. 병, 인. 정자입니다. 토끼며요. 무자 비슷하죠? 아침에 기상을 타고 용이 하늘로 가는 진자입니다. 기, 뱀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렇죠? 머리만 똑같고. 경, 아까 말씀 잘못 들었네요. 오자입니다. 오는 원래 절구 오자의 본자입니다. 하늘의 햇살이 정오에는 이렇게 절구처럼 내리꽂히죠. 신, 미, 임, 신, 개, 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가는 다 들었는데 12주 중에 2개 빠졌네. 그렇죠?
술해가 빠졌죠. 예, 그러면은 갑술 한번 써볼까요? 갑 아까 봤죠. 다음에 술자입니다. 술 직세다. 갑술. 그다음 을자 아까 했죠. 을. 그다음 돼지를 그리면 되겠네, 그죠? 예, 돼지 꼬리 앞발 그리면은 이렇게 발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 술 여기 차이는 꼬리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개술자. 그 다음에 을, 해. 예. 이러면은 10간과 12지의 갑골문 형태를 봤습니다. 이 갑골문의 특징은 시필과 수필이 어떻다고요? 뾰족하다 그랬죠. 예. 들 때 사뿐히 이렇게 만나는 데는 끈으로 엮듯이 하시고요. 예. 수필할 때 뾰족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역시 수필 직세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수필할 때 좀 뾰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연습하실 때 어쨌든 이 각필이 잘 되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각필 하는 데는 기필을 아주 가볍게 하고 넘겨서 힘차게 그어 와서 마무리할 때 반 걸음 더 나가서 붓끝을 모으면서 툭 쳐주면은 수필에도 이렇게 각필 뾰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형태가 가로 세로 비율이 전서처럼 밑으로 길쭉한 형상을 하면은 갑골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실제 작품을 한번 해볼까요? 갑골문으로 작품을 한번. 자,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문주열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럴 문자입니다. 지금과 비슷하지요. 문신을 한 사람의 이미지고요. 술주자를 쓰고자 합니다. 이 두 점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술주자. 술동이 모습 보입니까? 자, 글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잔치의 의미의 연자를 쓰는데 발음이 같기 때문에 제비연자로 대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제비 머리고요. 몸 꼬리고 자, 날개를 한번 직세를 넣어가지고 써보았습니다. 제비연 치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음에 즐길 낙자입니다. 무대가 필요하겠죠. 남목자. 이렇게 문주 연락을 갑골문으로 써봤습니다. 이럴 때 해석이 필요하죠. 잘 모를 때는 풀석, 해석이라 할 때 석자고요. 성문, 이 글을 문을 풀이하면은 문자 두 번 나왔으니까 첩자점 찍고 다음에 술주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비 입이고요. 몸통이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꼬리가 놀랍게도 점 4개로 바뀌었네. 그렇죠? 문주 연락 글 하면서 술도 마시고 잔치를 즐긴다는 의미가 되겠네. 문주 연락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우를 쓰면 되겠습니다. 뭐 신묘년인가요? 오늘이 마침 춘분이네. 그렇죠?
춘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호를 쓰고 낙관을 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써볼까요? 예, 이번에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한번 써보겠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손에 막대를 잡고 있고 입으로 호령하니까 임금군자가 되겠습니다. 자, 뾰족뾰족하네요. 아들자, 여기는 전미사이겠죠. 군자, 화목할 화자를 쓰거든요. 어이구, 집 앞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마당에 낯가리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화목할 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수염의 모습입니다. 직세로 이렇게 뭐 세계도 좋고 또 기분 좀 하나 더. 화이 부 새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 부 동 같을 동자. 같을 동. 화이 부동. 그다음에 소 작을 소자입니다. 소인 사람 직립하고 손이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이죠. 동자 또 나오네, 그렇죠? 그럼 또 모양 또 바꿀 수 있는 거네, 그죠? 이렇게 소인은 동이 이자 아까 이건 수염을 4개 그었네, 그렇죠? 이번에 3개 그읍시다. 3개 아니 불자 그러면 또 모양을 좀 변화를 줘 볼까요? 이렇게 아니 불. 그 다음에 화자, 또 좀 모양을 바꿔 봅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군자 화이 부동이요 소인 동이 불라라. 군자는 화하는 듯하나 개성이 있어 같지 아니하고, 소인은 같이 어울린다고 난리치기지만 사실은 화하지 못한다는 논어구가 되겠습니다. 갑골문의 특징과 실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